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주말 서초동에서 열렸던 대규모 촛불 집회 이후 검찰 개혁과 조국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더 거세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 대립도 여전히 첨예한 상황인데 이 내용 중심으로 전국 분석 이어갑니다. 신청 액수가 한도의 3배를 훌쩍 뛰어넘은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의 주택가격 상한선, 이른바 커트라인이 발표됐습니다. 2억 원대로 전망됐는데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수도권 지역은 혜택을 받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 방안을 제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조국 장관과 관련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시행하라고 해서 수사 위축에 대한 오해를 경계했습니다. 정치권은 다른 반응을 내놨습니다. 여당은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정권이 사법개혁령을 내린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이번 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예정입니다. 정 교수는 사실이 아닌 보도가 이어져 당혹스럽다며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9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이후 사흘 동안 추가 발생은 없었지만 현장 방역 활동은 강화됐습니다. 북상 중인 태풍 미탁과 일주일 남은 잠복기가 이번 사태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8호 태풍 미탁이 세력을 키우며 북상하고 있습니다. 남해를 통과했던 17호 태풍 타파와 달리 내륙을 관통하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태풍은 개천절 휴일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연세대학교가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유석춘 교수의 강의를 중단하고 대체 강사를 투입했습니다. 진행 중인 조사 결과에 따라 유 교수에 대한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수감됐을 때 금품과 향응을 받고 편의를 봐준 구치소 공무원들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뒷북 징계에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을 YTN이 고발합니다. 이번 겨울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석탄 발전소를 최대 45%까지 중단하고 생계용 외에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어서 검찰 개혁을 다시 한번 주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지목하면서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 개혁 관련 내용을 보고받으면서 나온 지시 내용이라서 의미가 더 커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직접 지시한 거죠? 네, 검찰총장에게 직접 지시한 겁니다. 업무보고에 윤석열 총장이 배석하진 않았지만 검찰총장에게 지시하는 것이라고 문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는데요. 먼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네, 검찰의 수사 방식을 비판했던 지난 27일에 이어 사흘 만에 이번에는 검찰총장을 직접 지목하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건데요.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젊은 검사와 여성 검사, 형사부, 공판부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수부 등을 거쳐 주류로 인식되는 집단 외에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크게 강화됐지만 수사 관행이나 조직 문화는 개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부분의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조국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검찰 개혁 방안 어떤 내용이었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그동안 조국 장관이 추진해오던 검찰 형사부 공판부 강화,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같은 큰 틀의 내용만 소개됐습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이른바 언론 플레이를 차단하고 직접 수사를 줄이는 방안입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필요한 방안이지만 검찰의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시행 시기는 조국 장관 관련 수사가 종료된 뒤로 준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이처럼 검찰 개혁에 힘을 쏟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말한 게 아니라 잘못된 수사 관행을 지적한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오늘 업무 보고는 지난 금요일에 이미 예정됐던 것이라면서 지난 주말 열린 대규모 집회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주말 집회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몰렸다면서 이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말 촛불 집회 때문에 조국 장관의 업무 보고가 잡힌 것이냐는 해석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주 금요일에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네, 원래 있었던 일정이었다. 자, 그리고 눈에 띄는 대목이 조국 장관이 대검 감찰본부장 그리고 사무국장 인사를 건의했더라고요. 아무래도 민감한 시기 또 인사 문제인 만큼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건의한 대검찰청 감찰본부장과 사무국장 인사를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관련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인을 거론해서 인사를 내겠다고 보고한 것은 아니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대검 감찰본부장과 사무국장은 검찰총장과 가까운 인사가 발탁되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이 어떤 인물을 임명하느냐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극명하게 다른 반응을 내놨습니다. 여당은 검찰 스스로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사법개혁령을 내렸다며 비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염혜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사흘 만에 다시 검찰개혁을 주문한 건데 어떻게 입장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검찰 스스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개혁의 주체가 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지난 주말 촛불 집회에 대해서도 검찰 개혁에 주저없이 임하라는 국민의 뜻을 읽고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현재의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야당은 정쟁과 장애투쟁이 아니라 사법개혁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사법개혁령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황교안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거세게 몰아세웠습니다. 또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검찰 증오를 드러낸 뒤 극렬 지지층이 홍위병으로 나서서 군중 정치를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검찰에서 정권에 충견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검찰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친문 세력들은 검찰의 구태타라고 주장하지만은 오히려 지금 이 정권이 사법 계엄령을 내린 거 아닙니까? 오늘 국회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정치 부문 대정부 질문 당시 회의를 정회했던 이주영 부회장이 사회권을 잡자 여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한때 파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경제 분야 질의기는 하지만 이낙연 총리가 출석해 있는 만큼 조국 장관 관련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총리에게 이번 촛불 집회의 의미 등을 물으면서 검찰개혁 이슈를 끌어가고 있지만 야당은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어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네, 당내 갈등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 소식도 전해주시죠. 분당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유승민, 안철수계 의원들이 독자적인 지도부를 구성했습니다. 이름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으로 지었는데요. 유승민 의원을 대표로 유승민계 의원 8명, 안철수계 7명이 모였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비상행동을 통해 국민 통합과 정치 혁신을 주도로 하는 바른미래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을
명실상부한 전당원 비상대책 기구로 확대하고 국민 통합과 정치 혁신을 주도하는 개혁정당으로 바른미래당을 환골 탈퇴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해 손학규 대표는 정치적인 양심이 없는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론 분열을 우려하고 있는데 당의 분열을 이렇게 획책하고 조장하고 이런 것은 정치인으로 또 정치 지도자로 할 일은 아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상행동의 대표를 맡은 유승민 의원은 손 대표와 추한 싸움을 끝내겠다면서도 일부에서 자유한국당과 통합하려고 한다고 말하는 것은 진정성 모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독일로 떠난 지 1년 만에 책을 냈는데 출판 기념회 행사를 시작으로 국내 정치에 복귀 신호탄을 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에게 첫 업무 보고를 마친 조국 장관은 제2기 법무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개혁과제 실행에 나섰습니다. 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세상에 알린 이탄희 전 판사도 이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합류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 조사가 임박을 했습니다. 정 교수는 딸이 서울대 인턴 활동을 집에서 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오후에 이 검찰 개혁과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나왔는데 먼저 법무부와 검찰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오전에 청와대에서 첫 업무 보고를 마쳤습니다. 형사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 방향을 보고했는데요. 관련 논의를 전담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혁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면서 개혁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조 장관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매일매일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언제 어디까지일지는 모르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입니다. 위원회는 형사부 검사와 변호사, 기자 등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졌습니다. 위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김남준 변호사가 맡게 됐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세상에 알린 뒤 사표를 냈던 판사 출신 이탄희 변호사도 참여합니다.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찰의 조직 문화, 인사지도 개편 방안 등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안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검찰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린 다음 날인 어제 이례적으로 검찰 개혁에 관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건데요.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조 장관 관련 수사와 검찰 개혁은 별개라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조 장관 가족 등에 대한 검찰 수사 강도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거란 전망입니다. 네, 검찰은 예정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건데 정경심 교수는 지난 주말과 휴일에는 소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조사를 받으러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오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이곳 중앙지검 1층 현관으로 부를 거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시는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간인인 정 교수의 소환 일정을 사전에 알리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가 출석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됩니다. 이미 동양대 표창장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위조한 표창장을 제출하고 국책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허위 공문서 작성,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자산관리인인 증권사 직원을 시켜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연구실 PC를 반출한 것은 증거인멸 교사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의 자본금을 댔고 투자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조 장관의 오촌 조카는 한 차례 연장된 구속기한인 다음 달 3일 이전에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의혹과 관련해서도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 인물에 대해 배임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정 교수 소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검찰도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일 텐데 이 조국 장관이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녀 이 서울대 법대 인턴 관련 부분도 검찰이 확인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 장관의 딸 조모 씨는 두 차례 비공개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 씨는 고교 3학년이던 2009년 아버지 조 장관이 재직하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씨가 서울대 인턴 활동은 집에서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조 장관 자택 PC에서는 조 씨와 조 씨를 논문 1저자로 올려준 단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 조 장관의 대학 동기 변호사의 아들 이름이 적힌 인턴 증명서 3장이 나왔는데요. 조 씨를 제외한 두 사람은 검찰에서 국제학술회의 행사에 한 차례에 참석했을 뿐 인턴 활동을 한 적은 없다고 허위 인턴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는 동양대 표창장의 근거라는 영어 캠프 봉사활동도 어머니 정경심 교수 연구실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딸 관련 보도에 대해 정 교수는 SNS를 통해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자신과 아이들 관련해 정확하지 않은 보도가 연이어져 참으로 당혹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피의자로서 검찰의 요청을 받으면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언론에도 자신과 주변에서 답변하지 않은 것을 사실로 단정해 보도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어제 충남 홍성 도축장에서 신고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의심 사례는 음성으로 나오면서 일단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정부는 그래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방역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돼지열병 상황도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김승재 기자. 네, 행정정책부입니다. 네,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홍성군 도축장에서 폐사한 돼지 19마리에 대해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충남도는 1차 부검 결과 소견을 토대로 도축장에 돼지가 일시에 몰려들면서 질식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돼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되면서 돼지 출하량이 급증하자 도축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상황 점검 회의에서 어제 홍성 의심 신고는 음성으로 확진됐지만 이를 계기로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 지자체와 농가도 방역을 한층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북상 중인 태풍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국내에서 처음 확진된 지난 17일 이후 모두 9건이 발생했습니다. 인천 광화에서만 5건이 잇따라 발생했고 경기 파주 2건, 연천과 김포에서 각각 1건씩 확진됐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살처분 대상 돼지는 9만 4천여 마리에 이르고 현재까지 6만 7천여 마리가 살처분 매물됐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번 태풍처럼 태풍이 방역의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 18호 태풍 미탁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북상 중입니다. 태풍은 개천절 휴일에 전남 해안에 상륙한 뒤 남부를 관통할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태풍 상황,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네, 김진두입니다. 네, 태풍이 개천절에 남부지방을 강타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태풍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간 강도였었는데 조금 전 오후 4시에 중간 강도에서 강한 태풍으로 바뀌었습니다.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한 채 태풍 미탁이 빠른 속도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개천절 휴일인 목요일 새벽 제도 서쪽 해상을 거쳐서 오전 8시쯤에 전남 목포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내륙을 관통한 뒤 오후 늦게쯤에는 포항 부근 동해로 진출하겠습니다. 17호 태풍 타파와 강도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남해를 통과했던 타파와는 달리 태풍 미탁은 내륙에 상륙하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으로 인해서 제주 산간에는 6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 지리산 부근에는 400mm 이상, 영동 지방에도 300mm 넘는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여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바람도 무척 강합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서해안에는 초속 40에서 50m의 폭풍이 불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비바람 피해와 함께 해상에는 높은 물결이 일면서
해일과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YTN 김진우입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고강도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국내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최대 45% 줄이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최소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단일 사업장 가운데 가장 큰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 발전소에 주목했습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에 국내 석탄 발전소 최대 27기를 가동 중단하자는 겁니다. 전체의 45%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가동을 계속하는 나머지 발전소도 출력을 80%까지 낮춰 운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되겠지만 인상폭은 4인 가구 기준 월 1,200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이 시기에 생계용을 제외한 노후 경유차 등 차량 100만 대 이상의 운행을 제한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주간이 예보되면 차량 이부제를 시행하는 극약 처방도 내놨습니다. 너무 지나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법률의 사회적 재난으로까지 명시된 심각한 미세먼지 상황을 생각할 때 저는 이 정도 수준의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의 41%를 배출하는 산업계에는 사업장 밀집 지역에 1,000명 이상의 점검단을 파견해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중소사업장에는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해 특별관리하고 보건용 마스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중국과 미세먼지 예보,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등 미세먼지에 공동 대응하고 오는 11월엔 국제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번 주 내에 제1차 국민정책 제안을 정부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활동의 3대 지표가 동반 상승한 건 지난 3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8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5% 증가했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은 전월보다 3.9% 증가해 지난 2011년 1월 5% 이후 8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8월 설비 투자는 전월 대비 1.9%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치소에 수감될 당시 각종 편의를 봐준 교정 공무원들이 4년이나 지나서 뒤늦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특히 검찰은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재판에 넘기기는커녕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서 봐주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우철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구속 당시 구치소에서 이례적으로 면회, 접견 많이 해서 보도가 된 적도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브로커가 개입해서 구치소 생활 편의를 봐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수감 중이던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2015년 반입이 금지된 화장품을 구치소에 들여 사용하는 등 특혜를 누렸습니다. 공무원들이 금품과 향응을 받은 대가로 편의를 봐준 겁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무려 4년이 지난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나마 해임됐던 당시 서울 남부구치소 의료과장은 소청 심사를 통해 강등 처분으로 징계 수위가 내려갔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남부구치소 보안과장과 경주교도소 의료과장도 정직 3개월에 그쳤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검찰의 조치입니다. YTN 취재 결과 당시 검찰은 해당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재판에 넘기긴커녕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던 검찰은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뒤에야 교정당국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만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당시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관련 수사가 너무 많아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벌금형이 없는 수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공무원직을 상실하는 만큼 받은 돈의 액수를 감안했을 때 과도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교정당국 역시 올해 4월에야 뒤늦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중앙징계위원회 일정이 굉장히 늦어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뭐 우리가 뭐 일부러 그걸 늦추고 수가 없거든요.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 뒷북징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벌 총수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 심각한 비위 행위가 있었음에도 늑장 징계와 수사 개시도 하지 않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과 교정당국이 더욱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도 모자랄 사안을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미온적으로 대처한 부분에 대해 철저한 규명과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류석춘 교수와 관련해 연세대학교가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연세대는 류 교수를 해당 수업 강의에서 배제하고 대체 강사를 투입하기로 공식 결정했는데요. 이외 별도의 징계 절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오늘 열린 인사위원회는 이 직접적인 징계 절차보다는 당장 문제가 된 강의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하는 자리였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열린 교원 인사위원회는 해당 발언이 나온 강의를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하는 자리였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칙에 따른 절차인데요. 성폭력 사건의 경우 일단 정식 징계를 결정하기에 앞서 강의 배제와 같은 긴급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위원회에서는 류 교수도 직접 참석해 소명하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소명을 마치고 나온 류 교수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씀드릴 게 없다는 답만 내놨습니다. 류 교수의 소명을 들었지만 대학 당국은 류 교수를 강의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의 발언이 나온 발전사회학 강의 진행을 중단하고 대체 강사를 투입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류 교수가 진행하는 교양 강의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은 사건이 일어난 수업은 아니어서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 측 공식 입장이 발표되자 학생들은 우선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학 당국이 우선 사건을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 세칙을 따른 게 고무적이란 겁니다. 네, 그럼 류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도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현재 윤리인권위원회에서 위안부와 매춘 관련 발언이 나온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교원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이 징계위원회에 이르러서야 징계 결정이 나는 건데요. 가까운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직 징계위원회에 사건이 올라가지 않았고 요청된 뒤 60일 이내에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는 정관만 있기 때문입니다. 연세민주동문회와 총학생회, 시민단체 등은 가장 높은 수위인 파면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TV에 대거 출연할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탄핵 추진을 지지하는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대해서 절반이 넘는 미국민들이 찬성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은 기자입니다. 미국 CBS 방송이 성인 2천여 명을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55%가 찬성했습니다.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였습니다. 응답 양상은 지지 정당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87%가 찬성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는 77%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조사에 47%가 지지했습니다. 폴리티코의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조사에 대한 찬반 의견이 43%씩으로 같았습니다. 미국 ABC 방송의 여론조사에서도 우크라이나 의혹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바이든 전 부통령의 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응답자의 64%가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한 이후 탄핵 추진을 지지하는 여론이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트럼프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이렇게 지난 주말 대규모 촛불 집회에 대한 여야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 검찰 개혁과 조국 장관 퇴진을 놓고 대한민국 여론도 양분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또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조국 장관의 업무 보고를 받고 검찰 개혁 관련 지시를 내렸는데 대통령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 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네, 사흘 만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대통령이 또다시 검찰 개혁을 밝혔는 어떤 주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습니까? 청와대는 주말 그 집회 전에 확정된 일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뭐 일정은 뭐 예정됐다고 치지만 내용은 좀 촛불 민심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이미 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검찰 개혁에 확실히 방점을 찍는 그런 이제 발언을 내놓으신 바가 있는 것이고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결국 이제 이야기를 한 거다.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 네.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국 장관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고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에게도 과제를 지금 이제 부여를 하신 이제 그런 그 상황인 건데요. 이게 이제 뭐 윤석열 총장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의미는 약간 좀 최후 통첩처럼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반대인데요. 예. 기회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네. 아니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는데 만약에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이제 묻겠다는 그런 의미로도 좀 읽혀서 윤석열 총장이 좀 상당히 심리적인 부담을 좀 많이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서 발언에서 말씀하신 대로 좀 눈에 띄는 대목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 국민들 목소리가 높다는 점과 그리고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라는 말이 들어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 전에 대통령의 발언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산하의 행정부에서 법무부의 외청이 바로 검찰청 아니겠습니까? 네.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검찰이 제 역할을 하길 바란다던 사실은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대통령이 이제 아래 하급자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내린 셈이고요. 그 내용은 바로 그 앞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권 행사의 방식들, 수사의 관행들, 이 잘못된 방식들을 바꾸라. 네. 제대로 된 수사 그리고 21세기 국민의 기본권,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는 그것이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또는 별건 수사, 먼지떨이 수사 이런 식으로 인간의 모든 영혼까지 파괴한다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초에 10만 명 정도 예상한다고 주최 측이 밝혔는데요. 저도 뭐 거기서 좀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저도 현장에 그날 4시부터 이제 가봤었는데요. 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직접 다녀오셨어요? 네네, 직접 현장에서 봤죠. 아무래도 역시 봐야 또 정확하게 말씀드리니까요. 대한민국 사상 정부에 선출되지 않는 그런 검찰 권력에 대해서 그 무수한 시민들이 저는 그렇게 그 거리를 꽉 채운 시민들 보면서 근데 대부분 다 유모차 끌고 온 과거에 촛불 시위 때 봤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나온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학생들, 할머니들, 유모차 끈 어머니들 많은 분들이 나오셨더라고요. 혹시 직접 참석하셨다고 하니까 질문을 드리는데 예전에 뭐 국정농단 사태 때 촛불과 이번 집회에 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 좀 달랐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과거의 그런 국정 파괴에 대해서 분노했던 당시 국민들은 굉장히 큰 사실은 혁명적인 분위기까지 촛불 집회는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집회 때는 양상은 저는 비슷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온 시민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그런 가운데 이 시민들이 검찰이라는 개혁 대부분 다
과거 그런 집회를 가면요, 네. 뭐 민노총부터 무수한 노조와 이런 단체들의 깃발이 사실은 하늘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깃발은 없었고요. 다들 손팻말 정도 들고요. 검찰 개혁 또는 조국 장관에 대한 그런 얘기를 담은 그런 이 상황이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청을 둘러싸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목소리를 냈다는 거. 이것은 결국은 검찰의 그동안의 이런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비판을 하고 계시다는 거고요. 네. 그 숫자가 저도 상상을 할 수 없는 숫자로 나타났다는 거. 뭐 야당의 숫자 뭐 이거 놓고 여러 가지 논란도 있지만 저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시민들이 나오셨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도 국민들의 그런 여망이 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이를 반영해서 검찰 개혁을 해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물론 윤석열 청장을 배타적으로 한다는 의미보다는 네. 지시이기 때문에 또 당연히 대통령 지시를 이행을 해야 되겠죠. 네, 지금 촛불 집회 얘기를 현장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좀 분위기를 먼저 여쭤봤는데 검찰 개혁 부분은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말 나온 김에 네. 이번 촛불 집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내주셨거든요. 글쎄요, 저는 뭐 기대 반 우려 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대라고 한다면 네. 뭐 이번에는 역시 뭐 검찰 개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과거하고는 좀 이제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검찰 개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예. 현재 뭐 국회에 계류 중인 뭐 검찰 개혁 관련한 여러 제도 개선 방안들도 이번엔 성사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은 이제 기대고,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대목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번 집회 이전에 예. 어떻게 보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그 지도부가 나서서 굉장히 맹렬하게 검찰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이건 보기에 따라서는 약간 선동 정치적인 성격도 좀 강하게 있었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 결과로서 만약에 이런 이제 대규모 집회가 이루어진 거라고 전제를 한다면, 이게 뭐 그러니까 선동 정치의 한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걱정이 좀 되는 대목도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어찌됐건 여당 아닙니까? 국정 전반을 이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고, 국론 분열보다는 역시 대통합에 좀 방점을 두면서 지금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여당이 나서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정부 내에서의 갈등도 좀 유발하고 있는 거고, 네. 또 이 국론 자체도 좀 이렇게 분열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결과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 같은 그런 경우 이번 부분들은 집회에 당론으로 참석하지 않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메시지 정치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되는 대목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동 정치 대목은 좀 우려스럽다. 기대도 물론 있었지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정치 의식과 수준들, 과거의 촛불 집회 때도 어땠습니까? 정말 거리에 쓰레기 하나 남지 않고 정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위를 하고 저녁에 9시 반 정도 되니까요, 바로 또 해산을 했습니다. 과거와 다른, 과거의 집회는 얼마나 격렬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거든요. 네. 이번 집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9시 반에 거의 끝나는 모습 봤는데요. 마지막 마무리하고 쓰레기 청소 다 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거기에 태극기 부대만 남아가지고 고성능 확성기로 방송만 하고 이런 모습 보였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의 수준 높은 정치 의식이 어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떻게 얘기한다고 선동되거나 그럴 수준은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정치가 과연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했고, 검찰에 대해서도 개혁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다. 저는 나왔던 분들하고 이렇게 저에게도 말을 걸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물어봤는데요.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에는 혹시라도 그동안에 조국 장관이 개혁을 얘기했었는데 혹시라도 많은 범죄가 나올까 봐, 검찰 발표 이후에 그런 것들이 나올까 봐 그것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의견 표명을 그동안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동안 거의 40일 가까운 엄청난 한 달 넘게 이런 검찰의 압수수색과 또 뭐 11시간이 넘는 그런 상황들 뭐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다 봤는데 지금까지도 명시적으로 밝혀지는 그런 범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고 완전 먼지떨이 수사를 하는 모습 보면서 네. 이제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검찰에 대해서 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강압적이고 반인권적이면서 이런 수사를 통해서 과거와 똑같습니다. 이제는 검찰도 21세기에 걸맞게 바뀌어야 되고, 대통령의 얘기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독립성을 그렇게 많이 보장해주고 있는 상황들. 과거에 김기춘, 우병우,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대는 어땠습니까? 바로 청와대에서 검찰의 지시가 내려가고 이것을 블랙리스트 편갈라서 했던 그런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검찰 수사에서 뭐 혹시라도 조국 장관에 대한 행위가 정말로 나올까 봐 걱정하다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더군다나 나왔던 그런 혐의에 대해서 확증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나왔다고 시민들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선동에 대해서는 저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 만일의 경우 그런 걱정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여론 수렴하고 정치권 일을 받아들여서 정치를 하면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의 수준 높은 정치의식이 앞으로 이런 상황도 집단의 어떤 물리력이 아니라 의견을 반영하는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촛불 집회 관련해서 한 번 더 발언 기회 드릴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있었던 촛불 혁명, 촛불 집회하고 이번 집회를 등치시키는 것은 좀 곤란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참가자의 그 성향 자체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진보 진영이 그 중심이 돼서 지금 이번에 대거 나온 것으로 일단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보수단체 쪽은 또 맞불 집회를 개천절에 또 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쪽도 네. 뭐 100만 명 모으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난번 광화문 촛불 집회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장에 뭐 다 가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중도도 대거 참여하고 보수적인 성향의 분들도 대거 참여했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번 집회가 과연 그랬는가 하는 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고. 이번 집회의 어떤 참가자들의 성향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역시 뭐 어찌됐건 진보가 총집결한 것으로 일단은 전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지난번 촛불혁명하고 동일하다고 보기 좀 어려운 그런 이제 측면이 분명히 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뭐 이분들의 열정이라든가 또 뭐 그 심정을 이해 못한 바는 아니나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에 이렇게 해서 뭐 검찰 개혁을 하고 조국 지키기를 좀 적극적으로 나선 이제 그런 이제 계기도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지키기를 통해서 잃는 것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진보 진영 내에서도 그 부분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라고 하는 점도 함께 지적을 안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나오신 분들의 성향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물론 조국 장관이라든가 또는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그런 시민들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본 부분은 굉장히 부유층, 특히 강남 3구 그쪽에서는 얼마나 사실은 우리 뭐 대한민국의 부가 집결되는 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런 고급 의상을 입은 그런 나이 드신 어르신들 부부들도 같이 손잡고 나오고요. 또 굉장히 생활에 있어서 윤택해 보이는 그런 분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가 물론 진보적인 목소리가 반영은 됐을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그 자리에서는 다양한 계층들이 이 검찰의 이런 여러 가지 그동안 강압적인 수사라든가 잘못된 이런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다는 자발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현장에서 느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조국 장관이 분명히 불공정에 대해서 스스로 안이하고 불철저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비판해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었던 이 검찰의 잘못된 그런 수사 행태 그리고 과거에 이런 국민들의 인권마저도 무시하고 벌어졌던 많은 상황들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인 의식들은 이것은 네. 진보나 보수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진보든 보수든 결국은 검찰에 의해서 그런 먼지떨이 수사를 당했을 때 인간의 영혼까지 털리는 그런 수사를 당했을 때 정말 많은 국민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점 대신에 비판적인 목소리도 충분히 또 겸허하게 저는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이 상황에서 뭐 촛불 집회도 열렸고 또 청와대가 사흘 만에 또 검찰을 향해서 주문을 하게 되는데 검찰도 윤석열 총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 입장문의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하게 받들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검찰 개혁 하라고 지금 일단은 이제 네. 앞에 와서 촛불 집회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응답은 해야 할 필요성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단 조국 장관과 관련한 수사도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한 거죠. 근데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뭐 저 이상의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 이후 또 생각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이후에도 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얘기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겠다. 그래서 뭐 자체적으로 검찰개혁안 개혁 관련한 우리 방안을 뭐 대검찰청 차원에서도 준비해서 마련해서 보고드리겠다. 네. 뭐 이런 정도 이상의 얘기는 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그동안에도 윤석열 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에 나와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많은 사회적인 그런 합의를 따르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했고 또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대신에 검찰에서의 개혁들도 해나가겠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목소리를 일단 수용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또 검찰의 길을 가겠다는 그런 내용도 반영이 돼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네. 지금 검찰의 위상은 과거에는 스스로 자정하고 개혁해 주길 바라는 법무부와 검찰 내부의 그런 목소리가 강했다면 지금은 국민들로부터 또 많은 그런 각계 각층으로부터 검찰의 그동안 잘못된 관행들, 권력에 대해서는 굴종하고 이게 약한 시민들의 그런 기본권을 지키는 데는 소홀했던 검찰이 아니라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권력층에 대해서 할 말은 하되 그러나 이런 식의 잘못된 수사 관행은 바꾸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지금 외부에서 압력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과거에는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객체와 피동적인 입장으로 스스로 지금 몰려가는 형국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더 열심히 이제는 내부 개혁도 하면서 수사에 있어서도 원칙은 저는 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신에 잘못된 그런 수사 관행이라든가 또는 이 형법상 최소한도 무죄 추정의 기본 원칙은 다 배제한 채 이 사람은 무조건 유죄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이 사람을 유죄로 올가매기에 의해서 모든 수사를 다 할 거다. 이런 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총장도 아마 고민을 하고 검찰만을 바꾸는 쪽으로 많이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의 당당한 수사를 또 거슬러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밤에 잠 자지 않으면서 고민을 하고 검찰의 개혁에 대해서 스스로 그런 답을 만들어낼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여야 각 어떤 지금 현재 대응과 또 앞으로의 어떤 대응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민주당은 지금 사실 그동안은 조금 신중한 입장이다가 촛불 민심을 내세우면서 아예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5기 수사다, 보복 수사다 이렇게 좀 거친 표현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여당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사실은 개인적으로 납득이 제일 안 가는 대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왜 청와대와 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을 저렇게 공격을 할까? 그리고 뭐 본인들이 좋아서 선택을 한 인물이고 또 검찰개혁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임명한 사람인데 네. 불과 2달 만에 이렇게 태도가 180도 변한다면 과연 앞으로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어떨까? 조국 장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대통령도 칭찬하고 검찰개혁의 마치 상징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과연 두 달 뒤의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까? 이런 의구심을 좀 많이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제 비판은 이건 좀 과거의 전례를 보기 힘들 정도로 좀 과도하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검찰총장과 청와대가 갈등을 빚은 적이 있었죠. 네. 최동욱 전 검찰총장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도 이렇게까지 시끄럽진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여당이 나서서 맹렬하게 검찰총장을 거의 인신공격하다시피 공격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가 자꾸 나오냐 하면 도대체 이렇게까지 이 윤석열 총장을 토끼몰이 하듯이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정말로 뭔가 숨겨야 될 게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여당이나 또 청와대 쪽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 해낸다면 오히려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네. 당장은 이 국면을 넘어갈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발목을 잡는 그런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우리 민주주의가 꼽히고 있는 것 아닌가.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권 시대라면은 네. 최동욱 총장 찍어내기 하고 혼외자 사실은 아주 저급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검찰총장을 그 당시에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엄청난 사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지금은 다릅니다. 검찰총장도 얘기하고 검사도 정부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공격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시 네. 말해서 검찰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도 주고 있고 바로 민주주의는 꼽히고 있다. 대신에 검찰은 바로 자신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입장은 조금 더 절제하고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집권 여당이거든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네. 무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과 갈등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의 트라우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그런 비극적인 서거 그런 추억이 있기 때문에 더구나 네. 피의사실 공포 논두렁 시기에 얼마나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은 좀 더 진중하고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검찰과 같이 협의하고 설득하면서 21세기 맞는 그런 검찰의 모습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대신에 검찰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무수한 권한만큼 더 책임 있게 법과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면서 인권도 존중하는 그런 쪽으로 수사를 이제 바꿔야만
검경 수사권 얘기할 때도 이제 앞으로 검찰이 많은 공격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네. 스스로 개혁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어떤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발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에 지금 돌입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조국 장관 낙마보다 윤석열 의원 낙마가 더 걱정된다는 식의 표현이 등장한다거나 이런 것은 결국 이 사람 조만간 이제 낙마할 겁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모르겠습니다. 여당 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최근에 어떤 여당 내에서 여당 지도부가 특히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내뱉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거의 찍어내기 수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보고요. 지금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고 검찰도 자기 역할 내부, 그동안의 권력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 대한 역할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정말로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신중하면서 절제되되 그러나 검찰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시대적 과제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 그러나 알겠습니다. 과거에 찍어내기 최동욱 청장 그 시대에 비교할 수 없는 민주주의가 꽃피고 만개하고 있는 저는 시절은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네, 자 한국당 질문까지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 30초씩 드릴게요. 사실 개천절에 장외 집회를 열 계획이거든요. 다시 또 거리로 나서는 게 되는 건데 한국당 입장에서 좀 더 국면 전환이 이루어질까요? 어떡하죠? 근데 그날 태풍이 분다는 거 아닙니까? 예, 좀 날짜를 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국면이 그러니까 대선 전야제를 방불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서로 아주 극단적으로 분열이 돼서 지금 세대결을 벌이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 거의 뛰어든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지난주에 메시지를 통해서 또 이렇게 되면 야당도 또 안 참잖아요, 그죠? 당연히 또 더 적극적으로 이제 아마 장외 집회를 통합적으로 해서 더 세과시를 하려고 들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나라 꼴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거죠. 분열로 몰아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여당은 정치적인 책임 더 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대신에 야당 장외 집회, 삭발, 국회 보이콧 이렇게 장외로 나가서 국회를 버리고 가서는 안 되거든요. 정당은 국회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제가 듣는 많은 것들은 지금 보수 교회 총동원령이 내려지고 각 단체들 저희가 본 주말에 그 모습들은 정말 자발적인 시민들이 나왔는데요. 지금 맞불을 놓기 위해서 야당이 아마 관련되는 보수단체들 총동원령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해서 세력 간 세력까지 된다. 이종훈 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양쪽 다 절제하고 대신에 국민의 기본권 헌법을 존중하고 또 이런 잘못된 검찰의 관행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야당도 해야 되고 여당도 해야 된다. 여당이 정치적인 책임감을 좀 더 가지고 진중하게 야당도 설득하는 노력들을 좀 기울였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총장관을 저렇게 물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것이 당일 낮 시간대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까지가 검찰개혁의 인원이고 여기서부터 예술의 전당 앞에까지는 서리풀 축제 인원이었습니다. 누에다리에서 서초역까지가 560m입니다. 전체 도로폭이 40m로 계산하겠습니다. 560 곱하기 폭 40m를 하면 22,400제곱미터가 됩니다. 경찰이 예전에 사용했던 페르미 기법을 사용했는데요. 1평당 3.3제곱미터에 앉을 경우에는 5명, 설 경우에는 9명을 계산하는데 9명을 계산했을 때 누에다리에서 서초역까지 풀로 완전히 다 찼다 했을 때 5만 명이 나옵니다. 또 다른 기법이 페르미 기법에 이런 기법이 있습니다. 1제곱미터당 2명 들어가면 44,00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풀로 다 해줘도 5만 명 수준이다. 약간 비껴놔도.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은 한국당이 예를 들어서 뭐 20만, 50만이다 이렇게 해도 언론에서 하나도 써주지를 않았습니다. 또 언론 보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이나 주최 측에서 150만 되면 200만이 되니까 언론이 전부 받아서 다 그대로 인용을 해줍니다.
이것은 너무나 불공평하다. 뭐 대변인이나 주최 측으로 하려면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 해요. 차라리 똑같이. 10월 3일에 한국사회 대규모 광화문 집회 100만 정도 모이더라고요. 규모가 됩니까? 광화문은 뭐 엄청 규모로 가고. 예, 큰 규모로. 예, 큰 규모로. 얼마나 모이는 건 나중에 그 이론을 봐야 그 전체 면적 계산을 한번 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때는 이 한국당에서 얼마큼 나왔는지를 발표를 따로 하실 계획인가요? 그거는 제 소관은 아니고 당 쪽에 아니고 저는 미디어 특위위원장이기 때문에 여러 미디어에서 발표하고 보도한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런 숫자를 보도해서 국민의 여론을 보도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근데 이게 보통 보면 한국당에서도 추산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봤을 때 한국당 쪽에서도 주최 측 추산으로 했을 때 사실 좀 더 많게 발표를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해왔던 경찰이 고유정의 살인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6개월이 지난 데다 직접 증거도 없어서 앞으로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4살 A군이 숨진 때는 지난 3월 충북 청주시에 있는 고 씨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잠을 자던 중이었습니다. 국가수 부검에서 사인은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됐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은 고유정과 현 남편인 아버지를 상대로 수사를 벌여 지난 6월 고유정을 살인 혐의로 현 남편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물증이 나오지 않아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결국 경찰은 고 씨 부부의 진술과 수사 자료를 프로파일러와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 고유정이 A군을 살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유정 현 남편 모발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는데 고유정이 지난해 11월 구매한 것과 같은 성분으로 확인된 점, 또 고 씨가 컴퓨터로 질식사를 검색한 점과 의붓아들이 숨진 날 새벽에 고유정이 잠들지 않고 깨어있던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고유정은 사건 당일 다른 방에서 잠을 잤으며 아침에 깨어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6개월간 수사와 자문을 거쳐 결론을 냈다며 혐의 내용과 증거 등은 피의 사실 공표 문제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건했던 고 씨 현 남편은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경찰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정황 증거에 의존한 결론이어서 앞으로 재판에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지난 주말 울산 연포부두에서 발생한 석유 제품 운반선 화재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사고 조사는 불이 난 선박의 열기가 식지 않아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원과 해경 구조대원들이 선실을 돌며 선원들을 찾습니다. 아직 대피하지 못한 선원들이 있는지 문을 두드리고 소리도 지르고 열쇠로 닫힌 방도 열어봅니다. 연쇄 폭발을 막기 위해 다른 배와 결박한 밧줄을 끊고 불을 끄기 위해 배에 달린 소방호스를 작동합니다. 배에 실린 석유화학 제품의 폭발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 배가 잘못돼가지고 2차 폭발이 일어난다면 이제 정말 물론 나도 위험하겠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다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무서웠는데. 바다에는 화학물질을 잠재우기 위해 사용된 소화약재가 구름처럼 뿌려져 있고 치솟는 시꺼먼 연기가 당시 위험한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화재 선박은 열기가 식지 않고 27,000톤의 석유화학 제품이 실려 있습니다. 따라서 해경과 소방본부는 선내로 진입할 수 없는 사정이라 현장 검증과 사고 원인 수사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다친 선원은 11명이었고 구조 활동 중에 다친 소방대원은 2명, 해양경찰관은 5명입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사람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던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의 신청이 성황리에 마감됐습니다. 집값이 비싼 수도권 지역 신청자는 대부분 탈락하게 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잠시 뒤에 경제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태현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기존 변동형과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무주택자가 아니라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는 형평성 논란 속에서도 최저 1%대 금리를 앞세워 흥행몰이에 성공했습니다. 2주 동안 접수된 신청은 모두 63만 5천여 건, 금액은 73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한도인 20조 원의 3배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신청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2억 8천만 원이었는데 6억 원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원래 주택가격의 조건은 최대 9억 원까지였지만 신청자가 몰려 실제 기준은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2억 원대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수도권 거주자는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원 대상 주택가격의 상한은 2억 1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청자 중 아무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시거나 대환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없다고 가정하면 2억 1천만 원이 상한이 됩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해 연말까지 차례로 대출 전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금리 인하기인 만큼 시중금리가 안심전환 대출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그러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이번 발표 내용, 금융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발표했는데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전화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 이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 커트라인, 그러니까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의 상한선이 2억 1천만 원, 최대 2억 8천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 네. 수준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한 3억 원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 1차였었죠. 네. 2015년 때 안심전환대출 그때가 한 3억 1천, 3억 2천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당수 급등하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그래서 당연히 평균 주택가격 수준도 1차 때보다도 높을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오늘 금융위에서 뭐 속보치로 일단 평균이 2억 8천만 원, 이건 뭐 신청 평균입니다. 하고 일단 커트라인으로 2억 1천만 원을 발표했을 때 조금 놀랐습니다. 예상 못했던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전 첫 번째 안심전환 대출 때보다 집값은 올랐는데 이게 왜 이번엔 좀 이렇게 커트라인이 낮게 나왔을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에 나오고 있는 양극화가 이렇게 반영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뭐 2년 동안 대한민국 부동산 올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이 오른 것이었고요. 또 그중에서도 강남권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반면에 지방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뭐 급락해서 많게는 20%, 30% 떨어진 곳도 있고요. 근데 요번에 했었던 주택 가격의 이 커트라인이 2억 1천만 원대의 가격 아니겠습니까? 즉 대부분이 지방의 가격이 요번에 지방의 주택들에 대해서 이 시청자들이 몰렸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2015년보다도 오히려 커트라인이 낮아졌다라는 것은 현재 최근 2015년 이후 4년이 흘렀지만 지방 부동산은 오히려 떨어졌다라는 것이 이번에 확인되는, 조금 이제 특이한 것들이 확인된 그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결국 이번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통해서 서울과 수도권은 아예 대상에도 되지 못했다. 또 이런 결론도 함께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내용이 2억 1천만 원이 이제 커트라인이고 최대 이제 이 중에서 포기하는 사람 그리고 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최대 40%까지 발생을 하면 이 커트라인이 2억 8천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금융위가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난 2015년에는 이 비율이 15%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40%까지 이렇게 포기를 하거나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할 걸로 이렇게 가정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2015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한 15%가 이제 요건이 안 돼가지고 대환 자체에서 자격을 상실했는데 오늘 금융위원회는 뭐 훨씬 더 크고 최대 40%나 이 소위 말한 자격 요건 미미나 뭐 대환 포기자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요. 2015년 대비 일단 소득 기준이라든가 주택 수 기준들 이런 것들이 좀 자격 요건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전화를 받고 11월까지 서류 같은 것들을 검증을 하게 되거든요. 제 느낌에도 한
그 1차 때 15% 정도 이상, 한 20% 이상의 좀 뭐 대환 자격 탈락자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만큼 이번 2차 때는 좀 더 1차 때보다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진 결과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커트라인이라는 게 이제 2억 1천만 원에서 최대 2억 8천만 원. 이게 일단은 예상 커트라인이고 앞으로 또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변동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체 신청자들의 제가 그 주택가격 분포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 보면 1억 원 이하 주택이 이제 한 2조 원 정도가 신청이 돼 있고 1억 원에서 2억 원이 15조 8천억, 그다음에 2억 원에서 3억 원대가 20조 9천억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커트라인 탈락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3억 원 이상까지는 순번이 돌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3억 원까지가 벌써 한 40조 원대가 되는 거거든요. 네. 신청액으로. 근데 요번이 이제 20조로 커트라인이 끊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금융위에서 오늘 발표한 뭐 최대 40%까지 자격 미달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2억 8천만 원, 2억 9천만 원 선이 마지막 커트라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커트라인 근처에 계신 분들은 좀 내가 좀 당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실 것 맞습니다. 같은데. 예. 그 애초에 예. 네네. 이번에 그 신청 가능 대상이 최대 집값이 9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해서 이게 무슨 서민형이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이번에 결과를 보면 이런 논란은 좀 잦아들 것도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당초에 저도 이제 명명 자체를 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라고 했을까? 이거 그냥 2차 뭐 안심전환대출 이렇게 하지. 왜냐하면 서민형이라고 말했는데 그 자격 요건을 보면 일단 주택가액이 9억 원 뭐 이하라던가 부부 합산은 8,500만 원이고 신혼부부라든가 두 자녀 이상은 부부 합산 1억 원이라고 하면 뭐 부부가 맞벌이라고 쳐도 4천만 원 이상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현재 뭐 서민형이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좀 더 이게 위의 층의 계층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명칭에 나와서 명칭 때문에 또 그런 많은 항의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의 의도는 기존에 이제 대출 부담이 큰 분들을 장기 고정금리로 바꾸면서 가계부채의 안정성을 높이고 또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연간 한 75만 원 정도의 이 이자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 이것들을 뭐 소비라든가 내수 쪽으로 돌릴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해서 어쨌든 논란은 좀 잦아드는가 했고 마지막 결론으로 뚜껑을 열어봤더니 집값 기준으로 뭐 2억 8천만 원, 최대 2억 8천만 원 정도만이 이번 혜택을 누린다라고 해서 그 서민형에 대한 논란은 아마 좀 잠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평론가님 이번에 워낙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걸 보면 그 수요가 좀 많았던 걸로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게 20조 원 규모가 이제 또 추가로 공급이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원치 않는 이게 4년마다 계속 해주는 거 아니야? 일종의 좀 모럴 해저드를 나올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또 왜 정부가 이미 보통 받은 사람들을 장기 고정금리로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은 세금인데 이렇게 네. 도와주지 뭐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요. 이것 때문인지 의식해서인지 금융위원회도 좀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추가로는 이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를 늘릴 계획이 없다라고 네.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27만 명에게 돌아가게 되거든요. 이번 이 서민형 2차 이 안심전환대출을 통해서.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정부가 나서는 대대적인 이 대환 사업, 이 안심전환대출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최신 고속철도 역사에 큰 불이 났습니다. 석유시설 피격에 이어서 외국인의 관광 비자를 처음 발급하며 관광 대국을 선언한 지 이틀 만에 사우디가 또 악재에 직면한 겁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항구도시 제다의 하라마인 고속철도 역사 위로 거대한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헬리콥터가 역사로 접근하며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낮 12시 35분쯤 발생했습니다. 사우디 소방당국은 부상자가 발생해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밤늦게까지 완전히 진화되지 않아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라마인 고속철도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2009년 3월부터 73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8천억 원을 들여 지난해 9월 중동 첫 고속철인 하라마인 고속철도를 개통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450km 길이의 고속철이 이슬람 성지 메카와 메디나를 왕복하며 중동 관광대국의 꿈을 실현하는 기반 시설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후속 조치로 지난 27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49개국을 대상으로 관광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He directed us to open up the country and share our, great assets and jewels with the tourists from all around the world. 지난 14일 주요 석유 시설을 공격받은 사우디는 예멘의 무장 반군으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는 등 안팎으로 악재를 겪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10월의 문턱에서 늦더위가 말썽을 부린 하루였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9도까지 높아지면서 가을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날씨가 더웠는데요. 내일도 낮에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지속됩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9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은 6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낮엔 덥지만 해가 지고 나면 날씨는 금세 선선해지겠습니다. 퇴근길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19도까지 내려가 20도를 밑돌겠습니다. 큰 일교차를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18호 태풍 미탁은 세력이 더 강해졌습니다. 현재 강한 강도의 중형 태풍으로 발달한 미탁은 타이완 동쪽 해상을 바짝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강한 비구름을 동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태풍은 중국 해안에 따라 북상하다가 모레 점차 동쪽으로 방향을 틀겠습니다. 이후 개천절 아침에 목포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고요. 남부 지역을 관통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태풍의 앞자리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으로 남부 지역에 먼저 비가 오겠고요. 내일은 충청, 이남 지역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모레와 개천절인 글피 사이에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120mm 이상의 비가 오겠고요. 충청과 남부 지역에도 5에서 최고 5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이후 글피까지 제주 산간은 최고 6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고요. 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45m 이상의 강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큐 2부에서 뵙겠습니다.